자, 6페이지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 규제, 여러분들, 이거는 1편 5장에 있는 행정의 시대 변천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규제. 여러분들, 정부 규제를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나눌 경우에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답은 쉽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자료가 있죠.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규제, 정부에서 하는 활동 중에 규제가 많죠.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경제 문제가 있을 때 규제를 하게 되는데, 자, 규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영역별로 나눴을 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핵심 내용들 약간 거기에 확인해 보면 왼쪽에 제일 위에 경제적 규제가 있죠. 넓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죠. 오른쪽에 따로 사회적 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넓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나눠집니다. 좁은 의미,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있고, 뒤에 적을까요? 경제적 규제. 좁은 의미, 협의의 경제적 규제 있고요. 그리고 독과점 규제가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 넓게 보면 뭐다? 경제적 규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따져봤을 때 먼저 제일 첫 번째가 규제 대상이 있죠. 규제 대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개별 산업이 그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독과점 규제는 모든 산업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그때 사회적 규제도 모든 산업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죠. 여기에 모든인데 제일 앞에 있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만 개별 산업 대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 여러분들, 자,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은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퇴출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규제 활동을 말하는 그걸 규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독과점 규제도 마찬가지죠. 독과점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본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사회적 규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는 본원적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사회적 규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걸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규제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그 표에 있는 것처럼 가로 속에 국민이나 소비자,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 행동입니다. 그거를 규제하는 거다. 그리고 내용상 특히 다음 칸에 있는 목적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보면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여러분들 경쟁의 제한이죠. 경쟁의 제한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지나친 경쟁, 과당 경쟁 방지하려는 거, 그게 목적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밑에 방법이죠. 사례입니다. 진입 규제를 통해서 대표적인 것이 진입 규제죠. 진입 규제. 자, 진입 규제의 대표 예가 바로 그거죠. 인가 허가. 그래서 보통 규제 그러면 이러한 인허가를 말합니다. 이런 거죠. 어느 산업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회사나 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죠? 못 들어와. 인가 안 받으면, 허가 안 받으면 못 들어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인허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입 장벽에서 하는데 이걸 진입 규제라고 그럽니다. 보통 규제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독과점 규제도 경제적 규제이긴 한데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반대죠. 반대. 여러분들, 자, 독점이나 과점을 규제함으로써 여러분들 경쟁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경쟁의 촉진이 목적이죠. 독과점 규제는 독점하지마, 과점하지마. 그러면서 그거를 독점을 과점을 규제해서 경쟁을 촉진시키려 하는 것이 독과점 규제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렇죠. 오른쪽 끝에 있는 사회적 규제는 경쟁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고, 그죠? 경쟁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고, 여러분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국민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다음 줄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제가 바로 여러분들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진입규제. 진입규제 대표적인 여러분들 경제적 규제입니다. 특히 협의의 경제적 규제 대표 예죠. 인허가 이런 거. 나머지는 1번
소비자 안전 규제, 2번 산업 재해 규제, 3번 환경 규제는 다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규제들입니다. 사회적 규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에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 이론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용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정답은 1번이죠. 자, X 비효율성은. 자, X 비효율성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X 그랬을 때 이 X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뜻이죠. 잘 알 수 없는 X.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잘 알 수 없는 요인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X 비효율성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자원 배분은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 열심히 일 안 해서 여러분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지칭하죠. 예컨대 부산시에서 여러분들 부산시에서 10명의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10명을 뽑아놨습니다. 뽑아놨어요. 예컨대 수요가 있어서 알았다, 뽑아줄게. 공급을 했습니다. 10명을 공급을 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시간만 떼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10사람 몫을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뭐 X 비효율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맞춰놨는데 의식 구조나 근무 태도 같은 게 잘못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요인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X 비효율성이라고 그러죠. X 비효율성. 그죠? 특히 정부에서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그 나라마다 독점이죠. 그죠? 민간 기업들은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떼도 집에 가면 혼내고 시간만 자르겠죠. 그런데 정부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놔둬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X 비효율성이라고 그럽니다. 정부 실패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1번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이거 틀렸습니다. 과열된 경쟁이 아니라 뭐 경쟁이 없어서, 경쟁 부재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경쟁 부재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죠? 경쟁 없어서, 정부는 경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워서 집에 가도 혼내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는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X 비효율성이라고 그럽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2번 지대추구 이론은, 지대추구 이론은 규제나 개발 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클수록, 중요하죠, 클수록 지대추구 형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지대추구. 자, 지대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지대는 이런 거죠. 지대추구에서 지대는 여러분들, 지대는 원래는 땅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입니다.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가 지대죠. 지대인데 여러분들, 토지는, 땅은 생각해보면 다른 물건과 다르게 필요하다고 해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를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 착안해서 학자들은 꼭 토지뿐만 아니라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초과 이득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대라 부르자,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정된 공급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활동을 뭐 지대 추구 행위라 그러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삼성이 성용차 시장에 진입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성용차 만들어 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들이 있죠. 현대, 대우, 기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삼성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싫죠? 들어오면 크든 작든 시장을 좀 뺏길 것이고, 그죠? 뺏길 거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 경쟁까지 하게 되어서 자동차 가격을 낮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현대 책임자가 정부의 당국자 찾아가서 여러분들 무슨 이유를 대면서 삼성 저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그렇게 로비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아달라고, 그죠? 막아달라는 얘기는 한정된 공급선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면서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지대 추구한다 그러면 지대 추구. 그래서 마침내 정부가 그 로비에 넘어가서 그 민간 기업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뭐라 그러죠? 포획되었다 그럽니다. 포획. 그죠? 지대 추구는 포획 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비용 이론, 여러분들
시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커지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그러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는 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의 뒷바탕이 되는 것이 거래비용률입니다. 그랬을 때 거래비용률에서는 당사자 간 협상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 커지면 거래가 실패하고 실패하면 거래하지 말고 조직 만들자, 안에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거래비용률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론 아시죠, 여러분? 대리인이론. 자, 대리인이론에서 대리인은 이 대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대리인이론은 주인 대리인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리인이론. 자, 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긴 주인이나 본인이 있습니다. 주인 또는 본인이 있죠. 여러분들, 본인이 있고요.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대리인 그렇게 말하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나 본인을 위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위임자. 이 일을 맡은 사람은 피위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대리인들은 피위임자들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약속대로.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리인한테 정보가 많고 주인한테는 정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이 본인이 대리인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 대리 손실이라 그러죠. 대리 손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 나와있는 역선택이라는 게 있고요. 역선택이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역선택은 선택을 역으로 했다, 거꾸로 했다, 잘못했다 그 말인데 여러분들 본인은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겠어요? 열심히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안 좋은 것은 감춥니다. 감춰요. 그죠? 감추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잘 모르니까 열심히 일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역선택이라고 그럽니다. 도덕적 해이는 그렇게 선임된 대리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걸추구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그럽니다. 다 뭐 때문에 생긴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도.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4번에 대리인으로는 주인 대리인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여러분들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맞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리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서 자기의 단점이나 잘못은 감추고 장점만 어필해서 대리인으로 선임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선택 그래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4번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무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냈습니다. 무의사 결정, 옳은 거. 자, 무의사 결정 그러면 여러분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또 누가 중요한 역할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논의에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 모형의 전개인데 누가 권력 행사하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 권력 모형. 자, 흔히 인간들은 평등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따져보면 사회는 지배하는 소수가 있고요. 지배하는 소수가 있고 그리고 지배당하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지배하는 소수, 즉 소수 지배계급이 있습니다. 이 소수 지배계급이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고 보는 것이 뭐죠?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런데 일반 국민들, 특히 집단이 중요하다, 이익 집단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다원론 또는 다원주의입니다. 논쟁이 있었죠. 논쟁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다원론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고전적 자유민주주의가 있죠.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바로 아테네식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중요한 사안 결정할 때 시민들 다 모여서 대화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다. 지배기업들이 지멋대로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 이론입니다.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죠.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런데 현실을 잘 보면 집단들이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중요하고 그런 강조하는 것이 다원론 또는 다원주의입니다. 그죠? 다원론. 자, 고전적 다원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고전적 다원주의.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닌데 지배기업들이 마음대로 정하는데 그런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자, 신엘리트 이론 있습니다. 이 신엘리트 이론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죠? 무의사 결정론입니다. 무의사 결정론.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안 하기로 또는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왜? 어떤 주제가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었을 때 지배기업들한테 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죠.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판단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 비판하고 또 수정 보완하는 나중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신다원론이죠. 이렇게 논쟁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뭐에 대한 비판도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하기 때문에 순서를 알아두는 게 좋은데 특기 중에서 여러분들 무의사 결정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역시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면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에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되지 않고 억압하는 겁니다. 억압하고 막아버리는 거죠. 억압 통제하는 거 맞습니다. 나머지는 1번에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 의제 정당에 따라서 논의하려고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부합되지 않는 문제는 뭐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무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죠. 무의사결정. 1번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에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 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죠? 다원론의 관점이 아니고 뭐 신엘리트 이론. 신엘리트 이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여러분들. 3번 집행 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하지 않는다. 아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단계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지만 여러분들 그 의제 설정할 때 방해에 실패하면 나중에 결정이나 집행이나 평가에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무의사 결정이죠. 그렇습니다. 알아두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정책 관련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문제에 뭐 이슈 네트워크, 하위정부, 정책 지지 연합, 그리고 정책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정책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뭔가 상호 연계해서 함께 뭘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정책 네트워크이죠. 여러분들 잠깐 뒤에 보시면 정책 과정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 자료가 나와 있고 제일 끝에 그 모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계해서 함께 뭘 하는 거. 그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책망인데 정책망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세 가지죠. 정책망 그 표현인 것처럼 폴리시 네트워크입니다. 폴리시 네트워크.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하위정부 모형. 하위정부. 그리고 여러분들 정책 공동체. 정책 공동체.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또는 이슈 공동체. 이 세 가지 주로 시험 출제가 되죠. 자, 하위정부 모형은 다른 말로 뭐 철의 삼각이라고도 합니다. 삼자 연합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세 개 중요한 뭔가 있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연구해 보니까 정부 정책 과정은 여러분 이 세 주체, 예컨대 정부 관료 고위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 바로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이익집단 여러분들 요 세 주체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걸 극대화할 것인지 똘똘 뭉쳐서 결정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게 뭐 미국에 먼저 있었다. 미국이 그죠? 대표적 모형으로서.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세 주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다음 칸에 있는 이슈 네트워크이죠.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 참여해서 그 이익을 반영시킨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에서 위에 있는 하위정부와 비교되는 모형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헤클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죠.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어떤 문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 볼 사람, 손해 볼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건 참여한다는 거죠. 중간에 정책 공동체는 여러분들 영어로 policy community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건 뭐 정책 커뮤니티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policy community. 특히 여기서는 뭐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의 공동체죠. 이거는 미국 얘기 아니고 영국 얘기죠. 영국에서 여러분들 로즈라는 사람이 밑에 있는 이슈 네트워크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비해서, 그죠? 대비시켜서. 실제로 정책 공동체 모형이 미국에서 논의된 거라고 나와서 틀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은 1번이죠.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참여자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틀렸죠.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아니면 반영이고 불안정적인 협력관계 아니죠. 경쟁관계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보시면 이슈 네트워크는 다양한 누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뭔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 볼 사람, 손해 볼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죠. 자, 이득 보는 사람들은 이득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손해를 적게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뭐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기는 뭔가 제한이 없어서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많이 들어왔다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바꾸면 되겠죠. 다 반대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번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참여자 관계를 고정적이고 아니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아니 불안정적인 그런 협력관계 아니 경쟁관계로 파악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반대로 2번 하위 정봉에서는 정책 결정에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이 아니죠. 저 세 주체 여러분들 하위 정부에 참여하는 세 주체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이 집단은 협력적입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예를 미국에서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국방정책 연구해 봤는데 국방정책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공공정책이지만 국가 안위 같은 거 뭐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 예컨대 국방성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의회 안에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무기 생산업체 대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고민을 결정하지 국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더라. 그런 걸 설명해 줍니다. 하위정부 모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정책 지지나 모형에서는 정책 변화를 이야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정책 하위 체제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 지지 연합이 중요하더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념 체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인데 여러분들 자, 그 주체들 모임인데 그런 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4번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뭐 협력 관계이지만 전문가 중심인데 전문가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면 항상 나오는 문제 정책 결정 모형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모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10번, 11번처럼 여러 가지 모형을 종합해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번에 보니까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죠. 2번 정답 관련 얘기 모형을 다 따로따로 자세히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 관련 되는 것만 보면 최적 모형은 자 모형 중에 최적 모형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름처럼 최적 결정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최적 결정하자는 거 최적 모형이죠. 특히 예측일 드로라는 사람이 강조한 것으로서 여러분들 합리성 이외에 초합리성도 고려하자는 모형이 바로 여러분들 최적 모형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확실하고 정보가 충분히 있으면 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석 계산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을 때 상황이 불확실하고 여러분들 정보도 많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결정자, 직관력, 판단력도 중요하다 그런 거죠. 직관력 그리고 판단력 통합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초합리성을 그럽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모르는 문제를 뭐 찍는 것처럼 찍을 때 뭐 감도 중요한 것처럼 정책 결정할 때 뭐 결정자의 감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양쪽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렇죠. 그죠?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다. 양쪽으로 합리적으로 분석도 하고 계산도 하고 또 질적으로 판단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초합리성 얘기, 초합리성 관련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최적 모형이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2번의 최적 모형 보니까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 결정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인정된다. 그 틀렸죠, 여러분들. 저렇게 나오면 쉽습니다. 2017년 국가 문제였는데 쉽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여러분, 점정 모형은 여러분들 현실을 긍정하고 조금씩 바꾸는 거 또는 향상시켜 나가는 거,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점정이죠. 점정.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번에 혼합 주사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정을 합친 거죠. 아시죠? 그랬을 때 혼합 주사 모형에서 그 시적 맥락의 큰 문제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릅니다. 전체 다 살펴보는 거죠. 전체를 대강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합쳐서 하는 거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근본적 결정은 바로 전부 다 살펴본다. 합리 모형 적용시켜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4번 쓰레기통 모형은 쓰레기통 안은 아주 혼란스럽죠.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결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랬을 때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우연히 정책 결정되는 설명해 주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본 내용이고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11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죠. 3번의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은 여러분들 자, 회사 모형은 사이어트 마치가 사이어트 마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의 만족 모형을, 그죠? 개인적 차원의 만족 모형을 조직 또는 회사에 적용시킨 거죠. 확대 발전시켜서. 그랬을 때 그 특징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회사나 조직은 불확실성이 많은데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통제 및 회피를 강조하죠. 불확실성 극복할 수 없다. 피한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당기적 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조직은 회사는 또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을 여러분들 도모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준해결 또는 잠정적 해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미리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적, 그죠? 문제 중심적 탐색이 이루어지죠. 탐색할 때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다 보면 배웁니다. 알게 됩니다.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정해놓습니다. 일단 학습을 하게 되죠. 학습을 한다. 조직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조직이나 회사의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 학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되고 저런 문제 저렇게 하면 잘 해결되겠구나. 알게 되면 정해놓습니다. 정해놓은 것이 여러분들 표준 운영 절차죠. 표준 운영 절차. 즉 SOP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다음에 똑같은 또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똑같이 결정하면 됩니다. 고민 없이. 그죠? 조직, 회사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보다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뭔가 끄집어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사물 설정한 얘기인데, 사물 회사 모형은 의사 결정자에 의해서 조직 의사 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 들었죠? 통제되지 않는다. 조직이나 회사는 저런 것들이 있다. SOP 같은 게 들어있기, 그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저런 게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만족 모형은 말 그대로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하는 거죠. 전부 다 살피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한된 사회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만족 모형에서는. 맞습니다. 2번 점정 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기존 정책을 인정하고 거기서 약간씩 바꾸거나 향상시켜서 결정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엘리슨은 관료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슨은 쿠바 미사일 사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죠. 합리 모형과 조직 모형과 그리고 관료 정치 모형을.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관료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12번.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에서 미래 예측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죠? 자, 미래 예측. 정책 결정은 미래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예측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죠. 그랬을 때 미래 예측 크게 세 가지. 자, 투사, 그리고 예견, 그리고 여러분들 투사 예견, 그리고 추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투사는 비추어 본다 그런 건데 뭐를 뭐에다가 과거를 미래에다 비춰보는 거.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연장적 예측이라 그러죠. 연장적 예측이라 그럽니다. 연장적 예측이라 그럽니다. 이런 거죠. 과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경향을 알아내고 경향을 파악하고 여러분들 그 경향이 앞으로 쭉 이어질 거라고 연장시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적 예측을 그러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거.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기억하시나요? 시계열 분석이 있죠. 시계열 분석. 시간 흐름에 따라 자료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미래 예측하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예견은 이론적 또는 인과적 예측이라 그러는데 이론적 또는 인과적 예측. 그랬을 때 이론적 인과적 예측은 이런 거죠. 현상 속에서 어떤 변수를 알아내고 변수를 파악하고 그 변수 중에서 원인되는 거, 결과되는 거 알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그죠? 인과관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겁니다. 흔히 모형은 인과관계로 되어 있죠. 인과 아시죠?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다음에 결과에 해당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많은 모형들을 만들어뒀는데 그냥 많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있다더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자,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 중에는 과거 자료도 없고 모형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추측인데 추측은 여러분들 직관적 판단이라 그럽니다. 직관적 판단. 자료도 없고 모형도 없어서 여러분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들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여러분들 브레인 스토밍이 있고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델파이죠. 자, 모형도 없고 과학 자료도 없을 때 전문가들 물어봐서 결정하는 거. 그런데 물어보는 방법 중에 브레인스토밍은 한 군데 모아놓고 토론시키는 거죠. 집단 자유 토의입니다. 이거는 거죠. 집단 자유 토의입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좋은 의견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 토론 집단이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후배들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도 못 꺼낼 수도 있고, 그죠? 눈치 보여서. 그리고 그 토론 집단 중에 유난히 나서기 좋아하고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체 의견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모이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이죠. 토론하지 말고 바로 델파이입니다. 델파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12번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에서 미래책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 뭐다? 1번 델파이다. 이렇습니다. 정답 1번 개념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정책 결정 다음에 집행이 있게 있는데 집행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이걸 강조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고, 아니 현장 상황에 정하는 게 중요해, 이런 걸 강조하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경우를 고전적 접근이라 그러죠. 고전적, 방향으로 말했을 때 하향적 접근입니다. 엘모라는 사람 이거를 여러분들 전방향적 접근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방향적 접근이죠. 이거는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정책 또는 정책 집행 예측,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측.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죠. 환경 변화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적합합니다. 반대로 환경 변화 심할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죠. 현대 행정환경 복잡하고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지금은 현대적 접근은 오른쪽이죠. 현대적. 방향으로 말하면 상향적 접근입니다. 이거를 후방향적 접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다라고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또는 정책 집행의 기술 그리고 설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 그래서 환경 변화 심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런 거 알고 봤을 때 보면 여러분들 그 집행의 상향적 정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했습니다. 상향적, 현장 상황을 중시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들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상향적 접근입니다. 맞습니다. 3번 거죠. 자, 나머지는 보면 1번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 정책 지지난 모형이다. 틀렸죠. 정책 지지난 모형은 통합 모형이죠. 통합 모형. 상향적 접근은 기본적인 내용을 취하면서 또 하향적 접근법도 이 내용도 포함하는 거, 통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책 결정과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거 하향적 접근입니다. 이런 거죠. 위에서 결정하고 나서 밑에서 집행, 이렇게 딱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죠? 상향적 접근법은 현장에서도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 역시 하향적 접근이죠. 그죠?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정답은 1번이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 논자들은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건데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틀렸습니다. 복잡하면 조직 일사분란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따라서 복잡한 아니고 단순한 조직 구조가, 그죠? 단순한 조직 구조가 성공적인 집행을 도와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면 조직이 일사분란을 움직이지를 못한다. 따라서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 1번 틀렸고 1번은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번에 정책 목표하고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말하면 추상적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면 집행하기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3번에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죠? 똘똘 뭉쳐서 우리 혜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정책에 비해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겠죠? 배분정책은 세금을 정도로 뭔가 혜택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나 반발이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정해놓고 갈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 1번 여러분들. 그리고 15번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은 법령 문제인데 행정 내용 중에 법령 제도 문제 가끔 저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 되죠. 그래서 평가가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행정의 평가로서 자체평가가 있고 중앙행정이 장의하죠. 그 다음에 재평가 국무총리 하는 게 있고 특정평가라고 해서 국무총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로서 자체평가 자치단체 장이 실시를 하고 합동평가라 그래서 행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에서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평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즉 공기업 같은 거 평가하는 거 외부 평가 원칙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면 금방 풀 수 있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16번 분업.
자, 분업 여러분들, 분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을 만들 때 그 구성 원리 중에 분업이 있습니다. 분업 아시죠? 여러분들, 이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서 여러분들 각각의 직원들한테 한 가지 일만 나누어 시키는 것이 바로 분업입니다. 뭐 쉬운 얘기입니다. 예, 근데 A한테는 이거만 하라 그러고 B한테는 저거만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누어서 시키는 거. 왜 이렇게 하죠?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16번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1번에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저러면 곤란합니다. 딱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아니 없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할 때 아니 안정적인 경우에 유지가 잘 되겠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번 분업이 고도화되면 너무 세분화하면 자세히 나누면 조직 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분화된 그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 작업 전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분업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잘 운영되면 그렇겠죠. 장점. 그 다음에 4번은 분업이 심한 작업 도구, 기계와 그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나눠서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하고 안 되는구나 알게 되어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직 국어 문제인데 2017년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험에서 그죠?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분업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17번 조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정답은 3번이죠. 분업에 관해서 분업 보면서 3번에 분업 원리에 따라서 조직 전체 업무를 종류 성질별로 나누어서 조직 구성원이 각각 한 가지 주된 업무만 전담하게 되는 게 분업이죠. 이렇게 하면 뒤에 부서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아니 커진다. 그죠? 많이 나누는 게 목적은 아니죠. 나누면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나눈 일을 잘 조정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커지죠. 여러분들. 많이 나누는 것이 분업이고 나누면 의사소통이라든가 조정 필요성이 커집니다. 아무리 분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흩어진 노력 활동들이 통합, 조정되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죠. 끝에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나머지는 맞죠. 1번 계층제 원리는 조직 내 상권함과 책임 그리고 의무의 정도가 상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거죠. 이렇게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 계층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상하 등급하는 거 바로 계층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하는 부하에 수행하는 거죠. 부하 또는 조직단의 수를 말하고 그렇죠. 감독자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여러 개의 하위 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와 지역부서와 혼합부서 등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런 것들은 행정 기본적인 내용에서 다 공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19번은 동기부여 이론에 관련된 그런 문제죠. 그죠? 조직 내에 조직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동기부여를 잘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 중에 18번 허즈버거 이론이 있습니다. 자, 허즈버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죠. 인간의 욕구는 불만에 관한 것과 만족에 관한 것으로 딱 나눠진다. 우리는 보통 불만의 반대는 만족이라 그러고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라 그러죠. 그런데 허즈버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고 불만이 없는 상태고, 그죠?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 아니고 만족이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거 딱 구분해서 2차원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불만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 마치 위생 요인과 같은 것으로서 해소가 안 되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이게 해소된다고 해서 적극적 만족감을 주거나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조직을 해소라 말했을 때 근무 환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이 안 좋으면 불만이 커지겠지만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족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거기에 비해서 만족에 관한 거 이런 걸 충족시켜줬을 때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동기부여 요인 또는 동기요인이라 그럽니다. 동기요인.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요거 동기요인은 바로 직무 자체죠. 직무 자체의 내용 그리고 특히 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람,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들 만족감을 주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허즈버거의 동기부여,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죠. 그랬을 때 정답은 1번.
1번 욕구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론과 유사하다. 틀렸죠,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만, 만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계층이 아닙니다. 계층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매슬로우 이론 아시죠? 매슬로우 이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눈 사람 매슬로우인데 이렇죠. 매슬로우. 인간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무엇을 더 원하게 되는가? 그걸 5단계로 구분했던 사람 매슬로우입니다. 뭐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컨대 인간은 누구나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먹고 자고 물 마시면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겁니다. 바로 생리적인 욕구죠.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 다음 단계 안전에 관한 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 신체라든가 재산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이제 다음 단계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거라고 봤습니다. 사회적 욕구 여러분들 사회적 욕구를 어디에 소속해서 애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관련성이기 때문에 소속 욕구 또는 애정 욕구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렇죠. 소속 욕구, 애정 욕구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여러분 상위적인 욕구, 존경 욕구가 나타날 거라고 봤습니다. 존경 욕구.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 다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나타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자기 실현 또는 자아 실현 욕구다.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정해져 있고 차례차례 나타난다고 봤죠. 그래서 단계적이며 상향적입니다. 순차적이고. 매슬로우 이론이죠. 따라서 욕구가 이렇게 위로만 나타나지 이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봤던 사람 매슬로우죠. 이렇게 단계별, 계층별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매슬로우인데 허즈버그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단계가 아니라 뭐 완전 차원이 다른 거다.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강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허즈버그입니다. 그래서 계층 이론 아닙니다. 뭐 허즈버그 이론은 그래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죠? 여러분들 2번 불만을 주는 요인하고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3번 무엇이 동기를 바라는가에 초점되는 내용 이론으로 분류가 됩니다. 욕구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4번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태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족 요인을 충족시켜줘서 뭐 장기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바로 그렇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19번 여러분들 이것도 지방직에 나왔는데 버름의 기대이론 여러분들 기대론에 따를 경우에 조직 구성원들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버름의 기대론은 과정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죠. 자 어떤 사람이 조직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렇게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과를 거두면 보상이 주어질 텐데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주관적인 평가 과정이 개조되어 있다. 주관적인 평가 과정이.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죠. 내가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 이렇게 기대하는 거. 바로 그대로 기대치죠. 기대치 또는 기대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나한테 뭔가 보상이 주어지겠지 이렇게 믿는 거. 여러분들 이거 수단성이죠. 인스트루멘털리티 수단성입니다. 수단성. 그리고 여러분들 보상이 주어진다 그랬을 때 그 보상이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인가 즉 나한테 매력적인가 그걸 따지는 게 밸런스죠. 밸런스 유의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의성. 요 세 가지 작용한다 그래서 작용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VIE 이론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 여러분 동기부여 크기 모티베이션은 함수다. 뭐 VIE 곱하기 함수다 그렇게 말하죠. 곱하기 때문에 가까이 커지면 전체가 커집니다. 전체 커지는데 여러분들 특히 곱하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이 아무리 커도 어느 한 가지라도 제로면 0이면 곱하면 전체가 0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로면 동기부여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버름의 기대 이론. 그랬을 때 정답은 4번인데 1, 2, 3 보면 여러분들 딱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뭐 기대치가 충족돼야 된다. 이게 바로 기대감이죠. 2번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으면 즉 성과겠죠. 설정을 달성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가 충족돼야 된다. 수단치 즉 수단성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내가 받을 보상은 나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유인가가 충족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 되겠죠? 맞습니다. 유의성이죠.
4번은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해서 받은 보상 비율이 다른 사람과 그것과 비교해서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이 충족돼야 한다. 이건 따로 있죠. 이런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공부하신 분 기억할 텐데 4번은 여러분들 4번은 버룸의 기대로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아담스의 여러분들 형평성 또는 공정성 이론의 내용이죠. 우리 이론 수업에서 충분히 공부했었고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형평성,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공정한지 아닌지 따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여러분들 20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 박사안에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다가 프로젝트 팀의 장점 유연성, 자율성, 전문성, 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 감독 체계에다가 수평적인 지시 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 유형이다. 조직 구조를 공부했을 때 수직, 수평 합쳐진 거 뭐라 그러죠? 매트릭스 구조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준비할 때 문제수를 작게 하고 각 문제에 대해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건지, 그죠? 문제수를 많이 하고 조금 이렇게 문제를 많이 소개할지 좀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좀 문제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말하기 좀 힘든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시험을 다 대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면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 풀이니까 뭐 실판을 적는 게 많은데요. 뭐 여기 제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수업에서는 거의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교재 확인하고, 그리고 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줄 긋고, 또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하고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그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냥 그 이론 수업은 판서 위주가 아니고요. 교재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는 아시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합친 거. 그래서 수직적으로 기능 부서가 있고요. 수직적으로 기능 부서가 있고 수평적으로 사업 부서가 있는 이런 형태의 조직을 매트릭스 구조라 그러죠. 복합 구조라고도 하고 행렬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예컨대 A라는 직원이 있으면요. 직원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두 명의 상관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기능 부서의 상관이 있고요. 그죠? 같은 기능별로 나누는 그런 기능 부서가 있고, 수평적으로는 뭐 사업 부서의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기능 부서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사업 부서의 대응성이나 신축성도 필요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결합해 놓은 그런 조직입니다. 이중으로 바로 그렇죠. 그랬을 때 정답 1번 틀린 거 1번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 높아진다 틀렸죠. 자, 이거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거기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서 나온 유기적 구조에 가깝죠. 따라서 여러분들 다르게 말하면 1번 조직의 표준화 규칙화 정도 높은 것은 기계적 구조죠. 기계적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대로 나중에 기계적 구조고 아니면은 매트리스 구조에 대해서는 뭐 반대로 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매트리스 구조에 맞게 고치면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 뭐 낮아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반대로 돼 있네.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결합하는 거죠. 3번 조직 내부에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그런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해 줍니다. 유기적 구조에 가깝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조직에 필요한 인적, 물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장점입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에 21번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 여러분들 관료제는 특히 막스 베버의 관료제가 중요한데 그 병리 현상에 대해서 종종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병리 현상에 대해서 관리 특징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시험에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관료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특히 계층제로 되어 있는 규모가 큰 조직 이걸 뭐 관료제라 그럽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특징과 문제점들이 있죠. 그 비판에 따르면 문제점, 엮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환경 변화가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특히나 환경 변화가 심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에 법규나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데 그런 것들은 관련된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저해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법규나 절차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거 지키면 관련된 구성원들 간에 비정의성을 저해한다가 아니고 뭐 가져옵니다. 비정의성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객관적 공정 업무성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거는 엮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규와 절차 준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가져온다. 저해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비정의성은 여러분들 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비정의성.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impersonalism입니다. impersonalism. 그랬을 때 요거 person 그러면 사람 또는 개인이죠. 그러면 personalism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 친분관계나 정에 이끌어서 처리하는 건데 부정가 붙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개인적 친분관계나 정에 이끌어서 처리하지 말고 규정대로 하는 것. 따라서 객관적 공정 업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여러분들. 이런 수업에서 혹시 개인화란 말이 나오면 틀린다. 개인적인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인간적 관료 그랬을 때 이 말 자체는 좋은 거지만 관료제 특징으로는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 규정대로 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일하라 그랬을 때 이 말 자체는 아주 좋은 거지만 관료의 특징은 옳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해라. 규정대로. 그죠? 절차를 지켜, 규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비정의성을 가져옵니다.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병리현상으로서. 1번 규칙이나 절차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규칙, 절차 강조는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 아까도 나왔죠. 목표 전환 현상이 발생합니다. 목표와 수단은 대치 또는 전환 현상이 발생하죠. 규칙이나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집착하면 여러분들 마치 목표보다도 수단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밑에 박사 자료 안에 가로 1번에 있죠.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려는 그런 문서주의는 조문도 있겠지만 번문 용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번문 용례 한자도 어려운데 무슨 뜻이에요? 번잡한 문서 까다로운 절차 그런 거죠. 번잡한 문서 까다로운 절차.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문서를 요구하면 문서가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그걸 비판하는 거죠. 번문용례, 번잡한 문서 까다로운 절차. 그죠?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계층을 따라서 일을 하고 또 분업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3번 자기의 소속 기관만 중요시함에 따라서 다른 기관하고 업무 협조라든가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할거주의라 그럽니다. 그 밑에 박스 안에 제일 밑에 있는 가로 6번에 할거주의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기관 입장 강조하는 거. 할거주의입니다. 분업을 하고 계층에 따라 일하다 보니까 위로만 쳐다보죠. 옆을 안 보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 22번에 자,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여러분들. 자, 리더십, 조직 관리하는데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그랬을 때,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뒤에 잠깐 넘겨보시면, 리더십 이론들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저렇게 구분이 되죠. 다음 페이지에,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 속성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한 개인적인 자질, 특성, 속성을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을 리더의 자질이나 속성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것이 다음 칸엔 행동, 유형론이죠. 행틀은 접근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리더 행동, 유형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행동,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행동, 유형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다음 칸에 상황론이죠.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조직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필성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 있는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자질론, 새로운 자질론. 자, 리더 도덕성, 카리스마 등 뒤에 리더 자질이 다시 리더십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는 그런 현대적 리더십 연구를 신자질론 그렇게 말하죠. 그 내용 중에 마지막 줄에 보니까 80년 이후에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문화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지금 변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 내용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죠. 바로 밑에 나와 있으면 따로 박스에 있죠.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죠. 그랬을 때 1번 카리스마 리더십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시죠? 공부했습니다. 2번 영감적 리더십, 3번 가로 3번 총매적 리더십, 가로 3번 개별적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5번 지적 자극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3번에 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점적인 측면이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여러분들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거래적 리더십은 이런 것도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들 거래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가 있을 때 추종자들, 팔로우들, 부하들이 있으면 이 부하들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잘 따라오면 뭘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환이나 거래, 보상 이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 리더십이 여러분들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거래적 리더십. 그렇죠?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고 전통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 리더십. 그래서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과 반대입니다. 반대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게 거래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 내용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틀려요. 그죠? 나머지는 맞죠? 1번 자질론은 말 그대로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이나 자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질론은 그렇게 말하죠. 2번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행동, 유형론 이렇게 말하죠. 3번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서 피들의 상황 접근론, 그리고 하우스, 경로, 목표 모형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상황론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본격 공부할 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여러분들 23번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23번부터 그거네 인사행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